안녕하세요. 키미제이라는 디자이너 레이블 진행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거의 어린 시절을 일원동에서 보내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한참 그때부터 여자애들은 패션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때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대치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때 되게 아동복이 굉장히 다양하게 막 나왔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갤러리아 앞에 지금 H&M이랑 있는 자리에 거기가 다 아동복 집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를 많이 어머니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사도 자주 다닐 때라 인테리어 소품이나 옷 같은 것들 많이 구매했었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 대치도 음마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음마상가를 이제 뭐 분식이나 이런 것도 먹고, 거기 또 이제 보세 옷집들에서도 이제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게 그런 데니까 거기를 많이 갔었고, 또 뭐 스포트리 플레이나 뭐 노티카나 이런 것들 한참 유행할 때라 동대문 쪽에도 이제 처음 그 나이 때 이제 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뭔가 카피품들 보면서 구매도 해보고 그러면서 약간 패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요. 네. 연도별로 마치 지금처럼 유행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했는데, 국내로 치면은 일단 먼저 시작을 끊었던 게 292513 스톰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지금 유행한 어떤 그런 비슷한 색채의 그런 브랜드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스포트리 플레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은 거고, 이제 해외 이제 수입 브랜드가 노티카, 토미 hilfiger, 그리고 또 캘빈 클라인도 많이 이제 그때 한참 많이 좋아하는 레이블이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식스나 이제 이런 국내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인기를 얻었고, BNX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어떤 그런 되게 좀 스포티즘에 되게 입각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쭉 말씀드린 건데, 98, 9년부터 한 2001, 2년까지 제가 어 대학 시절에는 이제 통합 디자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 아래 시각, 제품, 패션, 그러니까 무인양품 같은 거죠. 그런 걸 공부하는 학과를 졸업을 하고 설치 미술 쪽에 사실 계속 관심이 많았었어요. 되게 그런 쪽 약간 무대 미술이나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영화판에 또 막 쫓아가 보고 했지만, 이게 무슨 여자애가 와가지고 막 한다고 하니까 정말 철 모르는 애가 와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겠구나, 되게 쌓아가는 게 무대 미술 쪽이 오히려 더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을 좀 잃은 게 없잖아 있었어요. 대학 시절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테레비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2008년 9년도인데, 그때 VMD 그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성격이 굉장히 설치 미술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브랜드가 그 콜롬보 비아델라 스피가라고 원래 오르비스 인터내셔널 거였는데 제모직 쪽에서 이제 인수한 그 브랜드였는데, 거기서 열심히 재밌게 해서 우승을 하고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 올리브 TV에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 졸업 때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아가잖아요 그때. 근데 패션계 쪽 분들을 보고서 제가 되게 소심한가 봐요. 그때도 약간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승은 했지만 너무 단어 아무렇게나 써도 아, 되나요? 상관없어요. 저 뭐 다 너무 나왔어요. 빡세다 네. 진짜. 이거는 나는 사실 온실속의 화초처럼 컸다면은 큰 그냥 여학생으로서 그냥 자라왔기 때문에 그 개인 실장님들의 그 되게 여자보다 더 막 빡세게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패션계에서 잘할 수 있을까? 패션이 아니라 다른 제품 쪽으로 좀 설치 미술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가구라든가 약간 소품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샘 인테리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3년을 다니면서 그건 역시 또 나의 착각이구나 또 깨달았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표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게 이제 옷에 그때 안착이 됐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도식이라던가 만드는 것들을 해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뭐 엄청 막 재밌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사실 조금 너무 정형화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재학생 때는 되게 명품이 엄청 그런 인터내셔널 레이블들만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던 시기를 지나오고 있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거 옷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디자이너 브랜드 1세대는 어떤 구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게 2011년도, 12년도 이럴 때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카데미나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아보면서 낮에는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 작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하는 생활 한 1년 넘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낮에 일하고 밤에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그 패션 창작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거기가 되게 어떤 1세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돼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랑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8기로 입주를 하면서 바로 브랜드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키미제라는 브랜드를 201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09년도에 첫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였어요. 한샘 인테리어라는 데에서. 근데 이제 정규 그 기수가 있잖아요. 연도별로 정식으로 뽑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무슨 OTJ인가? 뭐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들어오면 해야 하는 6개월 동안. 그게 이제 가구를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논현이 아니라 논현역에 있는 한샘 인테리어 중에 가장 큰 매장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을 돌아다니며 이제 신혼부부들과 그런 가구를 사러 오신 분들께 몇백만 원치씩 다 가구를 팔아서 막 거기서 1등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뭘 시키면 다 열심히 해서 같이 일하는 그 원래 저는 그냥 그게 경험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약간 성과제인 거 아시죠? 근데 그것도 어릴 때라 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랬으니까 전 열심히 한 거예요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 실적이 될 수 있었던 걸 제가 가져간 거니까. 그래서 또 그런 미움도 뭐 받으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 했는데 제가 완전 막내였어요. 왜냐면은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한 번 휴학하지도 않고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그런 거에 늘 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졸업하면 돈 벌어야지. 그리고 뭐 대학원은 그냥 돈 쓰는 것 같아. 라고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 다니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남자 상사분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뭐 이러면서 되게 사회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친구들이 좀 그때 희진 일을 생각하면 참 우울했어 이런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2009년도에는요. 네. 2009년도 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앞서 2005년도부터 약간 플로우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압구정동 그 지금 로데오 거리가 정말 그때는 뭐 무조건 만나면 다 거기서 만났고 엄청나게 지금 이태원은 어디 핫한 데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복작복작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다음이 뭐 이제 가로수길이었는데 이제 그게 2008, 9년 이때는 다 이제 또 가로수길에서만 만나고 그러고 제가 아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제 포트폴리오 만든 시기는요. 한샘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옷 회사로 안으로 가면서의 얘기인데 그게 2011년도 2년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슬슬 북촌 이제 약간 북촌이나 뭐 삼청동 그리고 그 수성동 그 제일모직 주변에 약간 그런 데에서도 많이 시간을 보냈고 회사 끝나고 약간 2012년도부터 강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2013년 초만 해도 제 기억에 이미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는 좀 끝난 지 좀 됐던 때 같아요. 그게 한참 인기 있었던 게 2011년, 12년도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첫 시즌이 2009년에서 10년 정도니까. 네네. 네. 한참 회사 다닐 때였구나.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미 지난 상황에서 왜 그렇게까지 디자이너 레이블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젖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에 홀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막 먼저 내고 거기 또 입주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일사불란하게 막 뭘 하긴 했는데 그때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진짜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준비했던 것도 아까 아카데미 말씀을 언급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카데미에 다닌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만들려면은 작업실이 사실 필요하고 봉제할 수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가죽으로 된 피스나 뭐 데님으로 만든 피스도 제가 만든 게 한 그때 10피스 난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때니까 되게 집중해서 하나하나 되게 창의력을 막 끌어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제가 유학을 딱 올해 무슨 박사, 석사 이렇게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그런 학원들이 그런 포트폴리오 가르치는 방식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옷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뭐 스토리보드부터 해서 쭉 다 정리를 계속 많이 해놨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근데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그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그때만 해도 그 이후로도 이미 브랜드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응시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시작된 게 없는데 이게 됐으니까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거기가 위에가 다 뚫려 있고 이렇게 특이한 구조예요. 사실은 되게 큰 사무실을 이렇게 가벽으로 막아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길쭉한 사무실을 이렇게 가벽으로 막아. 옆방에서 뭐 하는지가 다 들리고 아 나왔구나. 너무 무슨 옆집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지는 사이가 안 좋거나 시끄럽다는 뭐 그런 이유로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초창기에 친해진 오빠들이 좀 있었어요. 언니 오빠들이 뭐 지금은 뭐 연락을 하진 않지만 그때 그렇게 많이 서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을 이 디자이너 브랜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모르는 거 투성인데 내가 아는 거 저 사람이 아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럴 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 2009년 10년도에 제 기억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트 뉴스나 뭐 이런 뉴스 댓글 같은 게 한참 이제 되게 막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새도 뭐 보긴 보지만 그런 댓글들 보면은 뭐 악의적인 얘기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 통찰력이 넘치는 분들이 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그게 SNS 전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이제 그 후로는 그게 이제 SNS가 이제 발달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본인들의 공간에 공유하고 그게 다 노출되는 그런 시기가 왔었는데 그런 것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시즌별로 전 컨셉을 하나씩 잡아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직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노골적인 문구로 딱 했던 게 2016년 FW 시즌에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구를 니트에다가 다 반복적으로 적었었는데요. 그게 without 자아성찰 must be 인생 차압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가진다 하더라도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계속 생각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본인의 이제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입각을 해서 썼던 거였는데 그걸 할 때 댓글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기획 단계에서 어떤 그런 정리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때. 네.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만약에 첫 쇼를 준비한다면은 꼭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너레이션 넥스트였는데, 그리고 2012년 아니지 2015년도 요럴 때 제너레이션 넥스트 사실 시즌을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한 두 번 정도 낙방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하는 게 뭐 많이 해봤는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리고 또 간절히 원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를 하고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나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쇼하면서 진짜. 그래서 15FW 때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막 거의 말하면서 옷도 그렇고 막 자료 준비부터 해서 약간 다 오버스펙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갔어요. 근데 되게 또 그렇게 해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였는지 되게 수월하게 또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긴 됐는데 이제 첫 쇼를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쉽게 쇼 준비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땐 처음이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모든 게 다 돼 있고, 그때는 거기 DDP에 통로 그 있잖아요. 밖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외벽 설치해가지고 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멋있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시. 근데 하여튼 그 무대 모델도 다 그냥 고르면 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늘 예상은 되게 엄청난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을 보고 사실 울었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때는 제 성에는 안 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되게 제도가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잘 돼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그 후에 거기에서 제너레이션 넥스트를 할 수 없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서울 컬렉션을 하게 됐었어요. 첫 쇼를 서울 컬렉션으로 진행하게 됐죠. 17년도 SS 때. 네. 그때 제가 아까 아카데미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 롤모델로 생각했던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게 지금 SJYP 진행하고 계신 스티브 제이 슈자님이랑 요니피 슈자님 되게 잘 운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도 좋아했었고, 국내에서는요 푸시버튼도 이제 그때 같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쇼핑을 하면서 디자이너 슈자님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었고, 근데 톰 브라운 이런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약간 두루 관심 가지고 가서 많이 둘러보고 쇼핑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때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태원 가기 전에 과도기긴 했는데 그때는 뭔가 활성화됐다고 할 수는 없고, 저 그때 회사가 약간 수성동 이쪽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때 삼청동이랑 그 북촌 서촌 이때 거기 이제 거기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네네. 지금과 같이 좀 먹는 걸 좋아해서 술자리 가지고 뭐 또 같이 모여서 뭐 틀어놓고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를 틀어놓고 보셨나요? 음, 보통은 영화. 네, 영화. 예전에 지나간 것도 다시 또 보기도 하고, 네, 그랬죠. 옛날 영화. 네.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9년부터 14년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유가? 진짜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다른, 내가 예. 참고할 사람이 없다. 진짜 원래 약간 은근히 잘 약간 그렇게 열린 시야가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안에서만 넓은 시야인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크루로서는 진짜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13년도에는 뭐 말 그대로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런 바운더리가 없는 평야에서 이제 제가 뭐가 됐든 지어 나가면 되는 그런 부담감 플러스 굉장히 자유로움이 존재했지요. 이제 내가 만든 대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2018년에는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로 표현했던 거를 오해하지 않게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뭐 고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되고, 또 좋은 점들은 사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네, 또 좋은 점이고요. 5년 전과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네. 같이 기획을 하는 것부터 해서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있고 또 같이 일 도와주는 뭐 저희 직원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 저희가 뭐 해외 쪽에서 어떤 브랜딩이나 이런 거를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협력사잖아요. 그런 뭐 협력사 분들도 다 감사한 분들이고요. 따지면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또 뭐 학교 관계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여자 고객분들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요 춤추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쇼룸까지 직접 와서 이렇게 막 관심 보이고 하신 분들은 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그렇고요. 사실 아이돌 팬들 분들이 사시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입어서 이렇게 노출된 경우에. 그리고 사실 초창기에는 제가 되게 조금 약간 무게감이 더 있는 아이템들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들 많이 사셨어요. 가격대도 또 있고 하니까 예,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사실 이제 조금 저희가 방향을 조금씩 이렇게 틀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랑 지금이랑 색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고객층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저희가 사실 의도한 게 그렇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15FW 아까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울 코트에 이렇게 마치 가죽 장갑 낀 것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이런 스판기가 있는 양피를 사용한 그런 코트들 딱 들어도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코트들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그거의 장점도 있지만 뭔가 저희도 수량을 좀 늘리고 싶더라고요.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상품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찬찬히 조금씩 바꿔온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아직도 약간 이건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소품이나 어떤 가벼운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어떤 저희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보면은 이게 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지드 UK에서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해줬던 어떤 문장이 생각나는데요. 키미제이 컬렉션을 보면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진 여러 스타일의 팀원들이 모여서 시즌별로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unpredictable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키미제이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뭐든지 해봐야 안다고 어떤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손에 맞고 더 잘 맞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즌별로 한 시즌에 두 군데를 간 적도 있고 해외를 늘 페어를 참가하던 뭐 런웨이를 하던 아니면 저희가 따로 행사를 개최를 하던 이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서 왔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뉴욕에서 한 4시즌 넘게 시즌별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성이 조금 일치하는 데를 만난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로서 처음에 가야 되는 데가 파리인 건 뭐 당연히 뭐 누구든지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라는 데가 한국 서울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서 느끼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요? 저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가 네,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한국적인 것들을 찾아내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네. 근데 뭐 그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김희재가 지금 그 지점에서 뭔가 맞는 부분을 찾아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앞으로도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색깔이나 어떤 아이템의 특성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미국 안에서도 네,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필두로 좀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파급력이 있는 점도 있고요. 네. 이번에 새 시즌을 기획하면서 19년도 SS 기획을 하면서 그때가 비핵화 얘기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이번 연도 봄, 여름 이럴 때쯤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했던 게 이거 진짜 뭐 실화냐, 이게 우리 세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 좀 많이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컬렉션 한 단어로 해서 기환이거든요. 어떤 기이한 변화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감과는 별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지금 움직임, 그리고 또 북한의 움직임, 긍정적인 변화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빛을 보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점에 입각을 해서 컬렉션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약간 뭐 여성적인 어떤 그런 실루엣이나 뭐 밀리터리, 그리고 그 90년대 후반에 좀 유행했던 약간 그 완전 미래주의적인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나온 게 저희 3D 영상이거든요. 3D 영상 작업에 이번에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숏필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어떤 그런 함축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 뉴욕 킴포크라는 곳에서 했던 행사는 그 필름 스크리닝 행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티 형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영상을 릴리즈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파티 주최하는 그 크루들의 맨날 오는 그 패션 쪽에 약간 인볼브된 그런 인플루언서들 친구들에게 19SS 옷을 직접 입히고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 컨텐츠도 담고 그런 식으로 옷을 또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또 거의 스테이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그 저희 옷을 입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모습도 연출하고, 네, 그런 행사를 요번에 9월 달에 진행을 했었죠. 네. 솔직히 평소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솔직하게. 네. 영화 감독만큼이나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그 만화를 그리는 분들인데요. 그 웹툰 작가분들 중에 그 영원한 빛이라는 작품 그리신 분이 있어요. 따로 연락을 그분뿐만 아니라 한 세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 정확히 어떻게 엮어야 될지는 저도 확신이 없어서 아직은 ING지만 언젠가 뭔가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실제로 웹툰 콘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된 산업이잖아요, 지금. 네. 그거가 조금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형태가 될지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의 관심은 거기에 지금 가장 크고 정말 그러니까 웹툰 작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되게 동경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제가 어떤 요소를 배워서 어떻게 뭔가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협업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셔서 좀 그러시죠. 그래서 아니 저도 그 뭔가 협업이 아닌 어떤 또 다른 단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네,
저의 지금 관심사는 그쪽에 있는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아까 브랜드 성격을 얘기하면서 unpredictable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제가 좀 랜덤한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오리지널리티가 그런 와중에서 무의식 중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혹은 아이들 진짜 별로 패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쓰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걸 약간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레비에서도 전혀 패션과 관계없는 그런 장면들을 캡처를 해놓으면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가끔 그걸 발견하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냐면 패션적인 거를 자꾸 보고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게 되면 그게 바로 카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 자체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놓지 말고 가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은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에서 어떤 요소들을 저한테 이제 얘기해주면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치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좀 암울한 것 같아요. 좀 암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얘기해주세요. 네. 패션 시장에 대해서는 그 마켓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팔리는 아이템들은 계속 팔리겠지만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먼저가 됐던 어떤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브랜드의 어떤 걸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 존재에 대해서 브랜드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하고 그거를 계속 구체화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일구어낸 브랜드들이 브랜딩이 잘 된 그런 케이스로서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패션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좀 어,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브랜드로서도 생명력이 있는 브랜드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패션 아이템보다는 다른 거에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소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 반대 아닌가요? 근데 별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브랜드들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 뭐 또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것처럼. 네. 네. 소비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암울하다고 표현을 했냐면 소비를 옷에는 점점 더 이제 안 할 거라는 의미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